1876년 네, 개항의 실체부터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870년에 개항은 강제 개항인가 하는 부분, 문영호 사건의 실체, 그다음에 강화도 조약으로 최초의 개항장이 된 부산. 근데 사실 부산이 최초의 개항장이라는 타이틀을 줄 수 있는가라고 하는 데 대한 의문. 그다음에 그 조울류 수교와 함께 부산이 개항되고 난 다음에 일본 공사관은 어디에 위치했고 어떤 모습으로 지어지게 되는가. 근데 사실은 일본 공사관이 보면은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대부분의 서양 공사관들, 대한제국기와 조선 말과 대한제국기에 지어졌던 공사관들은 한 번 지어지면 웬만하면 그 자리에 그대로 유지합니다. 특별한 일이 없습니다. 근데 일본은요, 하나, 둘, 세 군데, 네 군데. 굉장히 많은 군데다. 이것도 사실은 이상한 거예요. 위치도 마찬가지고. 조미수교와 인천대학, 그리고 정동 외교타운인데, 외교타운 정도는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아까 제가 잠깐 운용호 사건 말씀을 드렸는데, 이 운용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강제 개항이 시작했다라고 얘기했는데, 우리가 운용호 사건 전에 병인양요나 신미양요나 운용호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 병인양요, 신미양요가 있었잖아요. 네. 근데 도대체 우리가 병인양요와 신미양요는 우리가 피해를 좀 입긴 했지만 물리쳤다고 했어요. 상처뿐 영광이 있지 모르지만. 근데 운양호 사건은 얼마나 일본 애들이 대단했는데, 네? 이렇게 우리가 네 하고 문을 열어줬을까. 근데 우리가 알려져 있는 그 운양호 사건의 이것은 보면은 이 내용을 보면은 별로 그렇게 대단한 사건이기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네? 불법적으로 연안을 측량하다가, 그 다음에 조선족의 독과가 말하는 것에 대해서 되게 접근하면서 토대를 습격해서 이런 쪽에 좀 뭐라고 할까요? 이런 표현이 아니죠. 카페들이 소동 피운 거 정도보다 좀 더 큰 정도? 국가 단위로 생각하면 이거는 사실은 전쟁이라고 할 수도 없는 거고 공포를 느낄 만한 것이었을까라는 생각이 든 거죠. 그래서 운영호 실체가 무엇일까 궁금해서 제가 이제 원래 근대사학자는 일반 역사학자는 아니어서 제가 이제 다 공부하기는 좀 그래서 기존에 이제 위키피디아에 정리되어 있는 내용을 좀 찾아봤어요. 병인양요, 신미양요, 운영. 아주 공교롭게도 한 5년, 6년 간격으로 이 사건이 일어났더라고요. 그러니까 1866년 10월 달에 병인양요가 일어났는데 이때 프랑스가 동원했던 군대가 해병대 600명, 전함 1척, 순양함 2척, 포함 2척, 통과함 2척. 이게 많죠. 이 전력에 우리가 대응하기 위해서 얼마인지 모르지만 10,000명 정도 동원했다고 기록이 있나 봐요. 이걸 가지고 이 사람들이 강화도를 점령을 해가지고 이제 난리를 친 거죠. 근데 결국 본토를 못 밟죠. 물러나잖아요. 그때 이제 우리나라 외교장관의 도서를 훔쳐가는 그런 만행을 저지르지만, 근데 이건 프랑스는 실패했어요. 그다음에 신미양요가 일어나잖아요. 신미양은 1871년 5년 뒤에 일어나요. 그렇죠? 5년 뒤에 일어났는데 이때도 미국도 군함 갔었죠. 대포, 신문. 꽤 많은 병력을 동원했어요. 근데 결국 신미양요도 실패하고 돌아가요. 근데 운양호 사건 같은 경우는 일본이 군함 1척, 병력 22척. 우리나라 일부 기록에 보면은 3척의 배를 동원했다고 하는 기록도 있어요. 근데 군함이라고 생각한 책은 너무 조그만 거였는지 모르겠는데 보면 별로 규모도 안 커요. 그런데 병인양요와 신미양요를 물리쳤던 조선이 이 정도를 가지고 시비를 거는 일본한테 쫙 문호를 열어줬다? 이상하지 않을까요? 그럼 여기는 조선 정부도 무슨 생각이었을까? 그 안에도 진짜 골수 침입가 있었나? 이런 생각을 해보든지 아니면은 다른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이때 저는 어떤 생각을 정리할 수 있었냐면 사실은 이미 조선 정부는 개항은 대세다라는 것은 충분히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단 우리가 준비될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근데 기다리는 사이에 병인양요도 있었고요. 병인양요 직전에 무슨 사건이 있었는지 아세요? 제너럴 셔먼 사건 아시죠? 제너럴 셔먼 사건은 대동강을 따라서 사건이 있었어요. 근데 그것은 당시에 박기수를 비롯한 또 편향의 관찰사 사람들이 셔먼호를 완벽하게 이렇게 물리치죠.
물리친동가가 배는 침몰하고 사람들 다 죽죠. 그게 1865년이었을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그 사건이 일어났을 때 미국 정부가 항의를 못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그 당시에 미국 정부는 굉장히 혼동기였어요. 아마 그 링컨이 암살당하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기 멀리에서 일어난 이 사건, 더군다나 제너럴 셔먼은 군함도 아니었어요. 당시에 통상 목적으로 하는 아주 우리나라를 얕보고 그냥 들어와서 이렇게 한 건데 여전히 당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건이 일어나면은 이제 개항을 요구하는 빌미를 대고 굉장히 좋으니까 그런 기회들을 안 놓치죠. 서양 연합들이. 근데 당시에 미국은 링컨이 암살되고 그 다음에 또 대통령이 탄핵되고 이 굉장히 정치적 시끄러울 때 그 대응을 못하고 그냥 넘어가고 있어요. 근데 그 사건 바로 직후에 병인연애가 일어난 거예요. 셔먼 사건 직후에. 병인연애가 밀리셨어요. 근데 나중에 미국이 이제 조금 정신 차린 다음에 그때 제너럴 셔먼 사건에 대한 책임. 그러니까 니들 물려라. 더군다나 미국은 이미 그 20년 전에, 20년 가까이 전에 일본을 강제로 개항시킨 경험이 있잖아요. 자신 있게 했는데 여기서 패퇴하잖아요. 이런 경험이 있는데 운영화 사건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조선정 부장은 제너럴 셔먼과 병인양요, 요게 셔먼 사건이죠. 근데 이런 것들을 보면서 시간을 한 10여 년 벌었는데 일본까지 저러는데 이제 좀 내부도 준비도 좀 됐을 것 같고 일본까지 저러는데 이제는 아예 반년을 버티는 것보다는 일본 정도는 우리가 조금 잘 이렇게 좀 이렇게 딜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 일본을 통해서 계약을 해놓고 일단 계약을 했으니까 이제 하는 거잖아. 한다는 거 보여줬지? 그리고 조금 더 시간을 번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고 난 다음에 당시 일본과 맺었던 강화도 조약의 내부 내용을 조금 살펴볼 기회가 있었어요. 자, 먼저 그 전에 요 배경을 좀 보죠. 조일수호 조규가 1870년 2월 달에 일어났는데 그 당시 국제적 상황을 잠깐 보면은 아마 다 개별적으로 다 아시는 내용일 텐데 아마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보신 적은 별로 없으셨을 거예요. 1842년에 난징 조약을 통해서 청이 서양 여러 나라한테 개항을 합니다. 근데 그 전에 있는 바로 아편 전쟁이 있었죠. 근데 아편 전쟁은 잘 아시다시피 청나라와 프랑스와 영국이 중국의 아편을 팔아가지고 막대한 은하를 뺏어가고 중국 인민들은 황폐해지는 그 상황을 막기 위해서 아편을 금지하는 게 일어난 거잖아요. 근데 잘 보세요. 그 다음에 여기서 아편 전쟁에서 지고 나서 이 광저우, 샤먼, 푸조, 닝보, 상하이를 개항했다고 하는데 그리고 이때 우리의 자락은 홍콩섬이 영국에 나와요. 자, 그러면 뭔가 우리가 개항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개항을 마치 국교를 새로 여는 것처럼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은 이게 난징조약에서 개항을 하기 전에 이미 중국과 영국, 중국과 프랑스가 이미 무역을 하고 있었던 얘기잖아요. 사실은 영국이 조금 더 내용을 보면 영국이 중국의 아편을 판 이유가 뭐였냐면 사실은 그 전에 동인도 회사를 통해서 중국과 교역을 하던 영국이 중국의 차이나 도자기하고 티가 너무나 매력적이어서 그걸 수입하다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식민지에서 거둔 대부분의 은하를 중국 시장에 다 넘겨주고 나니까 이게 맛있는 차와 좋은 자기류를 갖게 되고 좋은데 너무 경제적 손실이 크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저 돈을 어떻게 다시 뺏어오지? 라고 해가지고 나쁜 생각을 먹은 게 아편을 팔아먹자. 그래서 아편을 팔아서 자기가 차나 도자기 수입해서 썼던 돈을 다시 회수하려고 했던 거죠. 그 회수하는데 그 아편이 나쁜 거였기 때문에 중국 인민들을 인생을 망치게 하니까 중국 정부가 게이트를 막고 무역을 막은 거예요. 그 얘기는 서로 교역이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개항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이게 정부 간의 문제인지 이게
교육의 문제인지 이걸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그게 섞여 있는 것 같아요. 일본과는 이미 교육을 하고 있었어요. 정치가의 외교는 이미 오래전부터 있었고요. 근데 서양과는 우리는 통상도 없었고 외교도 없었어요. 그런데 잘 보면은 조미, 수호, 통상조약이잖아요. 통상이 목적이다. 외교보다. 어쨌든 그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정치적인 것보다는 오히려 개항은 그러고 전 세계가 자본주의 경제 질서 체제로 재편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이 대항인 거예요. 그러니까 유럽은 그 시기에 산업혁명을 겪으면서 자본주의 시스템이 구축이 되고 있었고 자본주의 산업혁명 이후에 자본주의 시스템에서 생산된 물건을 팔아먹을 시장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무역과는 달라졌다는 거죠. 자, 일본은 1865년에 왕정 복구가 일어나죠. 메이주시. 이거 잘 아시고 일본은 1000년 넘게 군부가 통치해온 나라입니다. 한 번도 왕이 제대로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일본 국민들이 안타깝게도 정부가 뭐 해 그러면 네 하고 예스 하고 100% 말을 따르는 이유는 1000년 넘은 군사 지배의 것 때문에 정부의 말은 당연히 따르는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 습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거든요. 근데 요때 일어날 때, 요 전에 조금만 더 나가보면은 1630년대 임진왜란이 끝나고 나서 일본은 정권이 바뀌고 그때 도쿠가와 집안이 일본의 세국을 다 단행하죠. 세국을 단행하면서 딱 나가사키랑 하나만 열어놓잖아요. 지금 가면 나가사키에 가면 그 데지마라고 하는 조그만 섬에서 저기 그때 그 개항장의 모습이 남아있는데 그렇게 하면서 서양 정보를 거기만 통해서 하는 거죠. 그리고 나가사키를 열은 이유는 동경으로부터 꽤 먼 자기들 안전을 위한 것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1853년에 미국의 페리 제독이 개항을 요구하는 군함을 끌고 오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이 난리가 난 거죠. 이때 대화상 때는 일본 왕이 아니라 당연히 일본의 쇼군이었을 거고. 근데 이 당시에 이제 한 6개월 뒤에 다시 올 테니까, 그러니까 해수로는 1년이지만 6개월 뒤에 다시 올 테니까 개항할 때는 잘 생각해봐. 그랬더니 다시 재차 방문했을 때 일본이 네, 개항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요즘은 아시는 분이 많지만 일본은 전형적으로 힘에 굴복하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보면은 제가 보기엔 일본이 우리를 식민지화했을 때 제일 이해가 안 됐던 분이 그거였을 거예요. 야, 니들 우리한테 힘이 약해서 니들 우리한테 먹혔잖아. 왜 굴복 안 하고 계속 독립운동하고 난리냐? 근데 이것이 전 조선의 유산이라고 생각해요. 조선이라는 나라는 사대부의 유교 나라는 의에 굴복하지 힘에 굴복하는 나라가 아니에요. 우리는 워낙에 나라가 위험할 때 국민들이 일어나서 나라를 지키는 의병은 너무나 당연한 것인 것이잖아요. 그래서 임진왜란 때 의병 타야 되는 것이잖아요. 을미사변일 때 을미의 의병 타야. 근데 사실은 굉장히 이상한 겁니다. 세계사적 관점에서 보면요. 왜 의병이 일어나? 이런 나라가 없어요. 이거랑 가장 유사한 게 뭐냐면은 프랑스가 2차 세계대전 때 독일의 지배를 받았을 때 일어나는 레지스탕스가 제일 유사해요. 그것도 아주 최근에. 근데 그 몇백 년 전에 우리는 의병이 일상화되어 있는 그 의병들이 자기 나라의 가치가 일본의 가치보다 훨씬 크고 중요하다는 걸 알고 그걸 지키려고 나라를 지키려고 하는 건지 그 가치를 지키려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의가 아니면 굴복을 안 한다고요. 전 민주화도 그런 맥락이 다 있다고 생각해요. 의가 아니니까. 근데 일본은 한 번도 민주주의를 해본 적이 없어요. 항상 의회에서 명령으로만 해왔던 거.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힘이 확실히 세다는 걸 아니까 바짝 엎드리는 거죠. 절대로 가난 안 합니다. 근데 미국이 힘이 약해지면 바로 일어나요. 그런 게 없는 거죠. 그리고 재밌는 것은 하나는 뭐냐면 미국이 이제 그 다음에 일본과 조약을 체결한 다음에 미국 왕국이 오키나와죠. 오키나와하고 통상조약을 체결합니다.
예, 이때까지만 해도 오키나와는 일본의 식민지가 아니었다. 일본의 최초의 식민지는 홋카이도고요. 두 번째 식민지가 ryukyu, 오키나와고, 세 번째가 타이완, 대만이고, 네 번째가 조선이고요. 다섯 번째가 괴뢰 정부인 만주국이에요. 그러니까 이 ryukyu도 독립적인 외교의 상대였어요.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당시에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조선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종이 즉위하고 제너럴 시어머너, 변인양후, 신민양후가 일어나면서 이 사진은 지금 현재 그 페리 제독이 일본에 상륙했을 때의 모습. 어쨌든 이러한 상황이었던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이 과정에서 보면은 우리가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왜 조일 수호 조기가 필요했지? 일본과 계속 외교와 통상이 있어봤는데 만약에 근데 그 동시대에 중국이 우리나라한테 새로운 수호 조교를 맺자고 안 했잖아요. 나중에 1899년에 맺긴 합니다만 그거는 다른 상황 속에서 맺은 거거든요. 근데 중국은 요구 안 하는데 왜 일본은 요구할까요?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일본은 그 이전까지 조선과 일본의 관계가 평등하다고 생각 안 했을 거예요. 우리도 그렇고 일본도 알지만 우리가 훨씬 경제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뭐 여러 가지 힘으로 다 일본보다 우위에 있었죠. 일본은 우리한테 뭔가를 항상 얻어가는 입장이었죠. 불평등한 상황을 이제 근대 이후에 개항 이후에 자기 같은 실력으로 역전시켰으니 역전시킨 것을 가지고 이제 새로운 관계를 맺고 싶었던 것이 조일 수호 조교 아니었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할 수는 있는데. 근데 이 내용에서 글씨가 한 면에 저기 하려고 해서 좀 좁긴 합니다만, 그럼 강화도 조약의 내용이 무엇이었을까를 제가 이제 도시와 건축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만 좀 보겠습니다. 보면은 여기 4조와 5조의 내용이 중요한데요. 여기도 일본도 이 조약에서 보면은 부산 초량동에 일본의 공간이 세워져 있어서 두 나라의 통상지구가 되었다. 오래전에 이미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곳에다가 부산을 개항장으로 열어줬어요. 이게 과연 일본이 원하는 것이었을까요? 일본이 조선과 강화도 조약을 새로 맺은 것은 그리고 나라의 국교를 새롭게 설정한 것은 그들이 경제 이상의 욕심이 있었기 때문 아니겠어요? 그러면 부산이 이미 장사를 하고 있었는데 거기를 열어준 거 가지고 만족할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실제 만족 안 해요. 그 다음에 보면 이 5조의 내용이 중요한데요. 경기, 충청, 전라, 경상, 함경 5도 가운데 연해에 통상하게 편리한 두 곳을 골라서 더 추가로 개항을 하는데 개항 시기는 조선역 경자년 2월부터 계산한 모두 20개월, 그러니까 같은 20개월 이내에 두 개의 항구를 추가로 열어준다. 지정은 안 했지만 이것이 핵심이에요. 자, 그런데 이 약속을 조선 정부가 안 지켜요. 요건 이제 그 당시에 강화도 조약 때의 장면에 넘어가겠습니다. 강화도 조약과 개항을 보면은 처음에 1870년에 부산항을 개항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산항이 일본이 진짜 원하는 항구였거든요. 장사를 좀 할 수 있는 영역이 조금 더 넓어지긴 했지만 아니었을 것 같잖아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 항구를 연 게 그게 인천이 아니라 원산이에요. 원산이 1880년이에요. 아까 그 5조에 20개월 내에, 그러니까 1년 8개월인가요? 내에 두 개를 열어주겠다고 했는데 그 약속 안 지키잖아요. 그리고 4년 뒤에 원산을 열잖아요. 잘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강제 개항 당했다고 하면은 일본과 약속을 어떻게 안 지키죠? 그걸 약속을 안 지키면 일본이 강제 개항했으면은 힘의 요로 너 니들 약속 안 지켜? 너 죽을래? 이럴 거 아니에요. 아, 그러면 알았어요. 10개 이랬어야 되는데 안 그랬다는 거잖아요. 그것도 누가 보더라도
서울로 진입하려면은 인천이 훨씬 유리한데 저기 원산에서 서울 오려면 이거 장난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이상하잖아요. 그 다음에 연 것이 인천인데 인천 1883년이죠. 그럼 무려 강화도 조약 이후에 6년 남짓의 시간이 걸린 거죠. 저는 이걸 보면은 조선 정부가 일본과 계약을 한 이유는 병익량과 심리양요를 거치면서 물리쳤는데 이거는 이제 시간을 무작정 막으면서 걸리면 싸움 나고 피해가 있으니까 일단 일본은 우리가 혼쭐을 할 수 있으니까 대화가 되고 약간 뭐 이렇게 미끼를 주면서 달래고 하는 방식으로 하고 시간을 벌자 라는 아주 크게 현실적인 판단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인천을 나중에 열죠. 근데 열 때 그게 이제 때가 됐으니까 냈을 수도 있지만 사실 이때 중요한 게 미국과 수교를 1882년에 했다는. 그러니까 이걸 보면 그러면 늦은 약속을 일본과 지키기 위해서 인천이 온 거냐? 아니면 미국과 계약을 했으니까 그 조약을 그러니까 미국을 향해서 연 거냐? 이 부분은 앞으로 연구를 통해서 밝혀져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 지도는 1903년인데 1903년 대한제국이죠. 제가 다음 시간에 좀 더 그 부분을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1890년에 대한제국이 출범한 다음에 1910년에 대한제국이 망했을 때 13년 동안 돌소가 안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것이 사실은 1904년에 러일 전쟁 이후에 이제 그 을사늑약이 1905년에 체결되면서 이제 대한제국이 식민지로 전락하게 되지만 사실은 1899년부터 1903년 그 사이는 조선인이 더 이상 이제 주권을 위협받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빠르게 안정화되고 있었어요. 그리고 1899년에 청나라하고 한청 조약을 다시 맺어요. 이건 뭐냐면은 1897년에 대한제국을 출범했을 때 모든 나라가 대한제국을 새로운 국가로 인정을 하는데 한 나라만 인정을 하고 있었어요. 그게 중국이었어요. 중국은 전통적으로 자기가 종주국이라고 주장하고 있었죠. 근데 1899년쯤 될 때면 불과 2년밖에 안 지났지만 이제 더 이상 대한제국의 존재를 자기들이 무시할 수 없다는 걸 알고 대한제국과 국교를 다시 맺은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그때 그러니까 1900 대한제국 수업이 그냥 망한 나라가 아니라 새로운 질서가 구축되는 시기였다. 그때 그 시기에 이제 부산의 모습입니다.